베로니카 죽기로 결심하다. 파울로 코엘료 장편소설. 이상의 옮김. 출판사 문학동네. 읽는 이 2017년 1월. 클레어. 밤이 되자 그녀는 겁이 나기 시작했다. 약을 먹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숨이 끊어지는 것과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본 뒤 죽음을 기다리며 닷새나 한 주를 보내야 하는 것은 완전히 별개의 문제였다. 베로니카는 자신의 삶을 기다리면서 보냈다. 직장에 나간 아빠의 귀가, 도착하지 않는 남자친구의 편지, 학기말 시험, 기차, 버스, 전화 한 통, 방학과 개학. 이제 그녀의 죽음을 기다려야만 한다. 그것도 날짜가 정해진 죽음을. 이건 내게만 일어날 수 있는 일이야. 사람들은 대개 죽는다는 건 상상도 못한 바로 그런 날에 죽어. 그녀는 그곳에서 나가 또다시 알약들을 구해야만 했다. 그럴 수 없다면 르블라냐의 한 건물 꼭대기에서 몸을 던지는 것 외에 다른 해결책이 없다면 좋아, 그렇게라도 할 테야. 그녀는 부모에게 필요 이상의 고통은 주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녀는 주위를 살펴보았다. 비어있는 침대는 단 하나도 없었고 환자들은 다들 자고 있었다. 시끄럽게 코를 고는 사람들도 있었다. 창문에는 창살이 쳐져 있었다. 공동 침실 끝에 켜져 있는 자그마한 등이 방을 이상한 그림자들로 가득 채우고 있었다. 환자들이 지속적으로 감시당하고 있다는 뜻이리라. 한 여자가 그 불빛에 가까이 앉아 책을 읽고 있었다. 여기 간호사들은 교양이 아주 풍부할 거야. 늘상 저렇게 책만 읽으니. 베로니카의 침대가 문에서 가장 멀리 있었고 베로니카와 그 여자 사이에는 20개가량의 침대들이 놓여 있었다. 베로니카는 힘들게 몸을 일으켰다. 의사의 말을 고지곳대로 믿는다면 그녀는 거의 3주 동안 누워 지낸 셈이었다. 간호사가 고개를 들어 링거병을 들고 다가오는 그녀를 쳐다보았다. 화장실에 가고 싶어요. 다른 미친 여자들을 깨울까봐 겁이 나 그녀가 소곤거렸다. 무심한 몸짓으로 여자는 문 쪽을 가리켰다. 탈출구를, 틈을, 그 장소를 벗어날 방법을 찾아 베로니카는 재빨리 머리를 굴렸다. 내가 아직 너무 허약해서 아무 짓도 못할 거라고 믿고 있을 때 빨리 해치워야 해. 그녀는 주위를 자세히 살폈다. 화장실은 침실 옆에 바로 붙어 있는 작은 칸막이 공간이었다. 문도 따로 달려있지 않았다. 그곳에서 나가는 방법은 간호사를 덮쳐 열쇠를 빼앗는 길뿐이었다. 하지만 그러기에는 그녀의 몸이 너무 약했다. 여긴 감옥인가요? 책을 읽다 말고 자신의 움직임 하나하나를 시선으로 쫓고 있던 간호사에게 베로니카가 물었다. 아니요, 정신병원이에요. 난 미치지 않았어요. 간호사가 웃었다. 여기선 다들 그렇게 말해요. 좋아요. 그럼 난 미쳤어요. 그런데 미쳤다는 게 도대체 뭐죠? 간호사는 베로니카에게 너무 오래 서 있으면 안 된다고 타이르고는 침대로 돌아가라고 명령했다. 미쳤다는 게 도대체 뭐죠? 베로니카가 다시 물었다. 내일 의사 선생님께 물어보세요. 자, 이제 그만 자러 가요. 안 그러면 나도 그러고 싶진 않지만 당신에게 진정제를 주사할 수밖에 없어요. 베로니카는 그녀의 말을 따랐다. 침대로 돌아오는데 한 침대에서 누군가 소곤거렸다. 미쳤다는 게 뭔지 몰라? 순간 그녀는 대답하지 않는 편이 낫겠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이곳에서 친구를 사귀거나 관계를 맺고 싶지 않았고 소요를 일으키기 위해 동지들을 모을 생각도 없었다. 그녀에겐 오직 한 가지, 죽을 생각밖에 없었다. 탈출하는 게 불가능하다면 여기서라도 자살할 방법을 찾아낼 것이다. 그것도 가능한 빨리. 그런데 여자가 다시 물었다. 미쳤다는 게 뭔지 몰라? 누구세요? 내 이름은 제드카야. 네 침대로 돌아가.
저 여자가 네가 잠이 들었다고 믿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바닥을 살살 기어서 다시 나한테 와. 베로니카는 자기 침대로 되돌아가서 간호사가 다시 책에 빠져들기를 기다렸다. 미쳤다는 게 뭐지? 사람들이 그 단어에 각자 다른 의미를 부여했기 때문에 그녀로서는 전혀 감을 잡을 수가 없었다. 예를 들어 기록을 깨고 싶어 안다라는 운동선수들을 미쳤다고도 하고 정상적인 사람들과는 반대로 불안정한 생활을 하는 예술가들을 두고도 미쳤다고 했다. 게다가 베로니카는 한겨울에 거의 벌거벗은 채로 루빌라냐의 거리를 활보하거나 가방과 넉마루 가득한 슈퍼마켓용 수레를 밀고 다니면서 세상의 종말을 예언하는 사람들도 본 적이 있었다. 그녀는 잠이 오지 않았다. 의사 말대로라면 그녀는 거의 한 주 내내 잔셈이었다. 격한 감정적 동요가 없는 생활에 습관이 붙은 일과 휴식의 리듬을 엄격히 지키는 사람에게는 너무나 긴 잠이었다. 미쳤다는 게 뭐지? 아마 미친 사람들에게 직접 물어보는 편이 나을지도 몰라. 베로니카는 팔에서 주삿바늘을 뺀 다음 치밀어 오르는 구역질을 애써 참으며 몸을 웅크린 채 제드카에게로 기어갔다. 그녀는 이 지독한 구역질이 약해진 심장 탓인지 아니면 모처럼 힘든 동작을 취해서인지 알 수 없었다. 난 미쳤다는 게 뭔지 몰라요. 하지만 난 미치지 않았어요. 그저 낙심의 자살을 기도했을 뿐이에요. 베로니카가 속삭였다. 미친 사람이란 자기 세계 속에서 사는 사람이야. 정신분열증 환자, 성격 이상자, 편집강처럼 말이야. 다시 말해 무사람들과는 다른 사람들이지. 당신처럼요? 하지만 시간도 공간도 없고 그 둘의 결합만 있다고 믿었던 아인슈타인, 또는 대양 저 너머에 절벽이 아니라 다른 대륙이 있다고 확신했던 콜럼버스, 또는 인간이 에베레스트 정상에 오를 수 있다고 장담했던 에드먼드 힐러리, 또는 독창적인 음악을 창조해냈고 다른 시대 사람들처럼 옷을 입고 다녔던 비틀즈. 아마 너도 이미 그들에 대한 이야기는 들은 적이 있을 거야. 이 모든 사람들, 그리고 다른 수많은 사람들 역시 그들 자신의 세계 속에서 살았어. 베로니카의 질문을 못 들은 척하면서 제드카가 계속 말했다. 이 미친 여자가 제법 분별력 있는 말을 하네. 베로니카는 예수나 성모 마리아와 대화를 나누었다고 주장했던 성인들에 대해 엄마가 해준 이야기들을 떠올렸다. 그들 역시 자신의 세계 속에서 살았던 것일까? 영하 5도가 넘는 날씨에 등이 깊게 팬 붉은 야회복을 입고 초점 잃은 흐릿한 눈을 한 채 루블레네의 거리를 헤매는 한 여자를 본 적이 있지. 술에 취했구나 싶어서 도와주려 했지만 그 여자는 내 외투를 거절했어. 아마도 그녀의 세계가 여름이었거나 그녀의 몸이 그녀를 기다리는 누군가에 대한 욕망으로 뜨거워져 있었을 거야. 그 누군가 그녀의 망상 속에서만 존재한다 하더라도 그녀는 자신이 느끼는 대로 살고 죽을 권리가 있는 거야. 안 그래? 베로니카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하지만 그 미친 여자의 말에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었다. 혹시 알아? 이 여자가 반쯤 벌거벗은 채로 루블리아나 거리를 헤매던 바로 그 여자이지. 제드카가 다시 말을 이었다. 내가 이야기를 하나 해주지. 한 왕국을 무너뜨리려고 마음먹은 마법사가 있었어. 그는 그 왕국의 백성 모두가 물을 길어먹는 우물의 묘약을 풀었어. 그 물을 마시는 사람은 누구나 미쳐버리는 묘약을 말이야. 이튿날 아침, 물을 마신 백성들이 모두 미쳐버렸어. 왕만 빼고 말이지. 왕과 그 가족을 위한 우물은 따로 있어서 마법사도 접근할 수가 없었거든. 불안해진 왕은 백성들을 통제하기 위한 안전과 공중위생에 관한 일련의 조치들을 내렸어. 그런데 관리들과 경찰들도 이미 독이 든 물을 마신 상태였어. 왕의 조치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한 그들은 따르지 않기로 결정했지. 왕의 칙령을 접한 백성들은 왕이 완전히 미쳐버렸다고 확신했어.
그래서 모두들 궁궐로 몰려가 함성을 지르며 왕에게 물러날 것을 요구했지. 절망에 빠진 왕은 왕위를 떠날 준비를 했어. 그런데 왕비가 말렸지. 우리도 우물로 가서 그 물을 마셔요. 그러면 우리도 그들과 똑같아질 거예요. 왕비가 이렇게 제안했어. 그래서 왕과 왕비는 독이 든 물을 마셨고 이내 정신 나간 말들을 하기 시작했지. 그러자 백성들은 마음을 돌렸어. 그처럼 크나큰 지혜를 보여준 왕을 무엇 때문에 쫓아내겠어? 그 왕국엔 다시 평화가 찾아왔어. 백성들이 이웃나라 백성들과는 전혀 딴판으로 행동하기는 했지만 말이야. 그리고 왕은 죽는 날까지 왕자를 지킬 수 있었지. 베로니카가 웃으며 말했다. 당신은 미친 것 같지 않아요. 아니야, 난 미쳤어. 이제 낫기는 했지만 내 경우는 아주 간단하거든. 내 몸에 어떤 화학 물질을 주사하기만 하면 돼. 하지만 난 그 물질이 단지 내 만성적인 우울증만 해결해주면 좋겠어. 난 미친 여자로 남고 싶거든. 다른 사람들이 강요하는 방식이 아니라 내가 꿈꾸는 대로 내 삶을 살고 싶거든. 바깥에 빌레트 담 너머에 뭐가 있는지 알아? 같은 우물물을 마신 사람들이여. 그래, 바로 그거야. 그들은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짓거리를 하는 자신의 정상이라고 믿지. 나도 이제 그 우물물을 마신 척 할 거야. 제드카가 대답했다. 그래요. 나도 그걸 마셨어요. 그게 바로 내가 안고 있는 문제예요. 나는 절망스럽지 않았어요. 커다란 기쁨이나 슬픔에 오랫동안 휩쓸린 적도 없었어요. 다른 사람들이 안고 살아가는 문제와 조금도 다를 게 없어요. 제드카는 얼마 동안 말이 없었다. 넌 곧 죽을 거야. 그들이 그랬어. 베로니카는 잠시 망설였다. 이 생면부지의 여자를 믿어도 될까? 하지만 그녀는 위험을 감수할 수밖에 없었다. 기껏해야 닷새나 엿새. 하지만 그 전에 죽을 방법이 없을까 궁리하고 있어요. 당신이 아니면 이곳에 있는 다른 누군가 다시 알약들을 구해줄 수 있다면 이번에야말로 내 심장이 견디지 못할 거라고 난 확신해요. 죽음을 기다려야만 한다는 게 얼마나 괴로운 일인지 헤아려 보세요. 도와주세요. 제드카가 미처 대답하기도 전에 간호사가 주사기를 들고 나타났다. 나 혼자서도 당신한테 주사를 놓을 수 있어요. 하지만 당신이 굳이 원한다면 밖에 있는 경비들한테 도와달라고 할 수도 있어요. 쓸데없이 힘을 낭비하지 마. 나한테 부탁한 걸 얻으려거든 힘을 아껴. 제드카가 베로니카에게 충고했다. 베로니카는 일어나서 침대로 돌아갔다. 그러고는 순순히 간호사의 손에 자신을 맡겼다. 정신병원에서의 정상적인 첫날이 시작되었다. 그녀는 병실에서 나와 남녀가 함께 식사를 하는 넓은 공동 식당에서 아침을 먹었다. 영화에서 본 것, 소란, 아우성, 발작적인 몸짓을 하는 환자들과는 반대로 모든 것이 억압적인 침묵 속에 잠겨 있는 것처럼 보였다. 아무도 자신의 내적 세계를 낯선 이들과 함께 나누길 원치 않는 것 같았다. 아침 식사가 끝나자 그들은 모두 일광욕을 즐기러 밖으로 나갔다. 식사는 먹을만 했다. 빌레트의 나쁜 평판을 음식 탓으로 돌릴 수는 없었다. 사실 햇볕은 없었다. 기온은 영하였고 정원은 눈으로 하얗게 덮여 있었다. 내가 이곳에 있는 이유는 살아남기 위해서가 아니라 죽기 위해서예요. 베로니카가 한 간호사에게 말했다. 그래도 일광욕은 하러 나가야 해요. 미친 건 당신들이에요. 햇볕도 없잖아요. 하지만 빛이 있죠. 환자들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돼요. 불행히도 이곳 겨울은 너무 길어요. 안 그랬으면 우리 일도 좀 줄었을 텐데. 따져봤자 소용이 없었다. 그녀는 밖으로 나갔다. 천천히 걸음을 옮기며 주위를 살폈다.
몰래 달아날 방법을 찾으면서 예전의 병사 건축 규정에서 정한 바대로 담은 높았다. 하지만 보초용 망루는 모두 텅 비어 있었다. 정원은 군대식 건물들에 둘러싸여 있었다. 현재 남자 병실과 여자 병실, 관리사무실, 그리고 직원용 부속실 등으로 쓰이는 건물들이 있었다. 실제 감시가 이루어지는 곳은 경비 2명이 방문객들의 신분을 검사하는 정문밖에 없다는 사실을 베로니카는 곁눈질로 한번 쓱 훑어보고 이내 알아차렸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모든 것이 다시 제자리를 잡아가는 것 같았다.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 그녀는 아주 세세한 내용들, 예를 들면 방 열쇠를 감추어 두었던 장소, 가장 최근에 산 음반, 도서관에서 마지막으로 대출 신청을 받은 책 제목 등을 기억해내려 했었다. 내가 제드카야. 한 여자가 그녀에게 다가오면서 말했다. 전날 밤 대화를 나누는 내내 침대 곁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기 때문에 베로니카는 그녀의 얼굴을 제대로 볼 수 없었다. 여자는 대략 35살 정도로 완전히 정상인처럼 보였다. 주사 때문에 고생하지 않았으면 좋았을걸. 시간이 지나면 몸에도 습관이 붙어서 진정제가 아무런 작용도 못하게 되지. 기분은 좋아요. 지난밤에 우리가 나눈 대화, 네가 내게 부탁했던 것 기억해? 그럼요. 제드카가 그녀의 팔짱을 꼈다. 그들은 보조를 맞춰 마당의 헐벗은 나무들 사이를 거닐었다. 담 너머로 구름에 묻힌 산 정상이 보였다. 날은 차지만 좋은 아침이야. 이상하게도 난 그렇게 흐리고 추운 날엔 우울증에 빠져본 적이 없어. 날씨가 이럴 땐 자연이 나와 내 영혼과 일치되는 것처럼 느껴졌지. 반대로 볕이 나면, 그래서 아이들이 거리로 나와 뛰놀기 시작하면, 좋은 날씨 때문에 사람들이 행복해하면, 난 기분이 아주 더러워졌어. 나로서는 끼어들 여지 없이 넘쳐 흐르는 그 충만함이 마치 부당한 것이라도 되는 것처럼 말이야. 제드카가 말했다. 베로니카는 여자의 품에서 슬그머니 팔을 빼냈다. 그녀는 신체 접촉을 좋아하지 않았다. 말을 하다 말았잖아요. 내 부탁에 대해 말했어요. 병원 내부에 모임이 하나 있어. 언제든 퇴원 허가서를 받아 집으로 돌아갈 수는 있지만 그걸 거부하는 사람들이야. 그들이 내세우는 이유는 다양해. 별 5개짜리 호텔 가는 거리가 멀지만 빌레트도 소문처럼 그렇게 끔찍한 곳은 아니라는 거지. 여기서는 비판을 염두에 두지 않은 채 누구나 자신이 생각하는 걸 말하고 자신이 원하는 걸 할 수 있어. 어쨌든 여긴 정신병원이니까. 하지만 정부에서 감독관들이 나오면 그들은 마치 심각한 정신 이상자들인 양 행동해. 그들 중 몇몇은 이곳에 묵는 경비를 국가에서 대거든. 의사들도 그걸 알고 있어. 하지만 병원 주주들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말라는 명령을 내렸나 봐. 환자들보다는 빈 병실이 더 많으니까. 그들이 나한테 약을 구해줄 수 있을까요? 그들과 접촉을 시도해봐. 그들 그룹을 여기서는 형제클럽이라 불러. 제드카는 백발의 여자를 턱짓으로 가리켰다. 그녀는 자기보다 나이가 어린 젊은 여자들과 열띤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마리아야, 형제클럽의 일원이지. 저 여자에게 부탁해봐. 베로니카가 마리아한테 가려 하자 제드카가 말렸다. 지금 말고. 저 여잔 지금 즐기고 있어. 모르는 여자에게 호의를 베풀기 위해 즐거운 한때를 포기하진 않을 거야. 그녀의 기분을 잡치기라도 하면 2번 다시 그녀에게 접근할 수 없을지도 몰라. 미친 사람들은 언제나 첫인상을 믿거든. 베로니카는 제드카가 미친 사람이라는 낱말을 발음하는 억양의 웃음 지었다. 하지만 그녀는 갑자기 불안해졌다. 모든 게 너무 정상적이고 너무나 쉬워 보였던 것이다. 직장에서 바로, 바에서 남자친구의 침대로,
침대에서 자신의 방으로, 자신의 방에서 엄마의 집으로. 이렇게 다람쥐 쳇바퀴 돌듯 틀에 박힌 생활을 해온 그녀가 지금 정신병원이라는 꿈조차 꾸지 못했던 공간을 경험하고 있었던 것이다. 아무런 부끄럼 없이 스스로 자신이 미친 사람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곳, 남에게 호의를 베풀어야 한다는 이유만으로는 자신들이 하던 재미있는 활동을 중단하지 않는 곳. 그녀는 제드카가 사실대로 이야기한 것인지 아니면 미친 사람들인 자신들이 더 나은 세계에 살고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 택한 태도인지 잠시 생각해 보였다. 하지만 아무렴 어떤가. 상황은 흥미로웠고 전혀 얘기하지 못한 것이었다. 사람들이 보다 자유롭게 자신의 욕망들을 실현하기 위해 미친 척하는 장소를 상상이나 할 수 있겠는가? 바로 그 순간 베로니카의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의사와 나눈 대화가 불현듯 떠올라 겁이 났던 것이다. 잠시 혼자 걷고 싶어요. 그녀가 제드카에게 말했다. 결국 그녀 역시 미친 여자였고 남에게 호의를 베풀 필요가 없었다. 제드카가 가버리자 베로니카는 빌레트의 담 너머로 산들을 바라보았다. 살고 싶다는 욕망이 슬그머니 고개를 드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녀는 그것을 단호히 떨쳐버렸다. 하루라도 빨리 알약들을 손에 넣어야 해. 그녀는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이었다. 설사 하고 싶은 미친 짓들을 모두 다 해보라고 한데도 그녀는 어찌할 바를 몰랐을 것이다. 그녀는 전혀 미쳐본 적이 없었다. 정원 산책이 끝나자 남녀 환자들은 점심 식사를 위해 모두 식당으로 갔다. 식사가 모두 끝난 후 간호사들이 그들을 탁자, 의자, 소파들이 놓여있고 피아노 한 대, 텔레비전 한 대가 갖추어져 있는 넓은 살롱으로 데리고 갔다. 커다란 발코니 창들을 통해 흐린 하늘과 낮게 깔린 구름들이 내다보였다. 발코니 창이 어차피 정원을 향해 나 있어서 창살 같은 건 쳐져 있지 않았다. 추위 때문에 모두 굳게 닫혀 있었지만 손잡이만 돌리면 누구든 다시 정원으로 나가 나무들 사이를 거닐 수 있었다. 대부분의 환자들은 텔레비전 앞에 자리를 잡았다.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는 사람도 있고 낮은 목소리로 혼자 중얼거리는 사람도 있었다. 혼잣말 안 해본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베로니카는 가장 나이 많은 마리아가 살롱 한 구석에 우르르 몰려선 사람들을 향해 다가가는 것을 보았다. 몇몇 환자들이 근처를 오락가락하고 있었다. 베로니카는 그들 쪽으로 접근을 시도했다. 그들이 나누는 대화를 들어보기 위해서였다. 그녀는 자신의 의도를 들킬까 조심스러웠다. 그런데 그녀가 가까이 다가가자 그들은 모두 입 다물고 일제히 그녀를 뚫어져라 쳐다보았다. 원하는 게 뭐야? 실제로 그런 모임이 존재한다면, 그리고 제드카가 멀쩡한 겉모습만큼 그렇게 미친 게 아니라면 형제클럽의 우두머리로 보이는 나이든 남자가 그녀에게 물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들은 모두 서로를 쳐다보며 미친 사람들이 흔히 그러듯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었다. 그냥 지나가는 거래. 그들 중 하나가 옆 사람에게 말했다. 그러자 또 한 사람이 더 큰 목소리로 그 말을 반복했다. 잠깐 사이 모두가 그 말을 시끄럽게 외쳐댔다. 베로니카는 어찌해야 할지 몰랐다. 두려움으로 꼼짝도 할 수가 없었다. 험악하게 생긴 남자 간호사가 쫓아와 무슨 일이냐고 물었다. 아무것도 아니야. 저 여자가 그냥 지나가기만 하는 거래. 잠깐 멈춰서 있지만 이제 곧 지나갈 거래. 그룹의 일원이 대답했다. 그러자 모두가 일제히 웃음을 터뜨렸다. 베로니카는 냉랭한 미소를 지으며 획 돌아서서는 그 자리를 떠났다. 그녀의 눈에 고인 눈물을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도록. 그녀는 외투도 걸치지 않은 채 정원으로 나갔다. 한 간호사가 다시 안으로 들어가라고 말했다. 그러다 다른 간호사가 다가와 뭐라고 귓속말로 수근거리자 입을 다물었다. 그녀는 추위 속에 내버려졌다.
죽음을 선고받은 이의 건강은 보살펴 무엇하겠는가. 그녀는 혼란스럽고 신경이 날카로웠다. 자기 자신에게 화가 나 있었다. 그녀는 결코 냉정을 잃고 허둥댄 적이 없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침착하고 차가운 표정을 잃지 말아야 한다는 걸 그녀는 일찌감치 터득한 터였다. 그런데 그 미친 사람들이 부끄러움, 두려움, 분노, 살의를 일깨웠다. 그녀가 감히 입 밖에 내뱉은 적이 없는 말들로 그들에게 상처를 입히고 싶은 욕망을 그녀의 내부에 일깨워 놓았던 것이다. 아마 그녀가 삼킨 알약들이 아니면 그녀를 혼수 상태에서 깨어나게 하기 위해 했던 치료가 그녀를 외부의 도전에 대응할 줄 모르는 연약한 여자로 만들어 놓았는지도 모른다. 사춘기 시절 그녀는 이보다 더한 상황에서도 여러 차례 맞선 적이 있었다. 하지만 눈물을 삼키지 못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그녀는 옛 모습을 되찾아야 했다. 빈정거리는 태도로 그들은 별 볼 일 없는 인간들이므로 그들이 무슨 짓을 해도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행동해야 했다. 그들 중에 스스로 목숨을 끊을 용기를 가진 자가 누가 있겠는가? 빌레트의 담 뒤에 숨어 사는 그 사람들 중에 누가 감히 그녀에게 삶을 가르칠 수 있겠는가? 결코 그들의 도움에 의존하지 않으리라. 어떠한 일이 있어도 설사 죽기를 위해 오류기를 기다려야 한다 하더라도. 하루가 흘렀으니 이제 남은 건 고작 해야 나흘이나 닷새야. 그녀는 잠시 걸었다. 살을 애는 추위가 몸속을 파고들어 너무 빨리 흐르는 피와 너무 세차게 뛰는 심장을 진정시킬 수 있도록. 웃기는 일이야. 살 날이 며칠이나 남았다고 여태 본 적도 없고 얼마 안 있으면 두 번 다시 보지 못할 사람들이 이러쿵저러쿵 하는 소리에 매달리고 있는 거지. 그런데도 속이 상하고 화가 나. 싸움이라도 한바탕 하고 싶어. 아니야, 뭐하러 그딴 일에 시간을 낭비해? 하지만 사실 그녀는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낭비하고 있었다. 다른 사람들에게 의해 강요된 법칙을 따르고 싶지 않다면 격렬하게 저항해야만 하는 이 이상한 공동체 안에서 알량한 자존심 싸움을 하느라고. 이건 말도 안 돼. 난 이런 적 없어. 절대 그딴 바보집 때문에 싸운 적이 없었다고. 그녀는 꽁꽁 언 정원 한가운데에 멈춰섰다. 그랬다. 그녀가 삶이 자연스레 강요한 것을 결국 받아들이고 만 것은 그녀 자신이 모든 것을 그딴 바보짓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사춘기 시절 그녀는 뭔가 선택하기에는 아직 때가 너무 이르다고 생각했다. 어른이 되었을 때 뭔가를 바꾸기에는 이제 너무 늦었다고 체념했다. 지금까지 무엇 하느라 내 모든 에너지를 소비한 거지? 그것도 내 삶에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게 하느라고. 진정한 사랑이란 시간에 따라 변모하고 성장하고 계속 새로운 표현 방식들을 찾아낸다는 걸 그녀도 알고 있었지만 부모가 어린 아이였던 그녀를 사랑한 것처럼 계속 사랑할 수 있도록 그녀는 자신의 욕망 대부분을 희생시켰다. 엄마가 눈물을 흘리며 결혼 생활은 이제 끝장이라고 털어놓은 날, 베로니카는 아빠를 찾아가 눈물로 호소하고 협박한 끝에 결국 집을 떠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 둘 다 그 대가를 톡톡히 치러야 하리라는 건 짐작도 못한 채. 일자리를 찾아야 했을 때 그녀는 막 독립한 슬로베니아에 자리를 잡은 신생 화가가 내놓은 누구나 솔깃할 제안은 거절하고 보잘것없지만 안정된 수입이 보장되는 공공도서관의 일자리를 택했다. 그녀는 매일 같은 시간에 출근했고 상사들이 그녀를 어떤 위협으로 여기지 않도록 행동했다. 그녀는 자신의 일에 만족했고 승진을 위해 다툴 의사는 조금도 없었다. 그녀가 바라는 것은 월말이 되면 꼬박꼬박 나오는 봉급뿐이었다. 그녀가 수도원의 방을 얻어 산 것은 세입자는 모두 정해진 시간 내에 귀가해야 한다는 규정 때문이었다. 정해진 시간 이후로는 문을 잠가버렸기 때문에 그때까지 귀가하지 못한 세입자는 길에서 잠을 자야 했다.
이렇게 해서 그녀는 호텔이나 낯선 침대에서 억지로 밤을 보내지 않아도 되는 진짜 핑곗거리를 남자친구들에게 내세울 수 있었다. 결혼을 꿈꾸기 시작했을 때 그녀는 아빠와 전혀 다른 사람, 그러니까 가족을 부양하기에 충분할 돈을 벌고 그녀와 난로가에 앉아 눈 덮인 산을 바라보며 사는 것으로 만족할 사람을 그려보았다. 그렇게 루블라냐 인근의 조그만 별장에서 오순도순 살아가면 그만이었다. 그녀는 남자들에게 정확한 양의 쾌락만, 많지도 적지도 않게 꼭 필요한 만큼만 주는 법을 터득했다. 그녀는 어느 누구에게도 앙심을 품지 않았다. 그것은 반응한다는 걸 의미했고 적과의 싸움을 초래했으며 이어 예측할 수 없는, 예를 들면 복수 따위를 감수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삶에서 기대했던 거의 모든 것을 마침내 얻게 되었을 때 베로니카는 자신의 삶에 아무런 의미도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매일매일이 뻔했던 것이다. 그래서 그녀는 죽기로 결심했다. 베로니카는 안으로 들어가 살롱 한 구석에 모여있는 사람들을 향해 나아갔다. 그들은 활기차게 수다를 떨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가 다가가자 모두들 입을 다물었다. 그녀는 곧장 우두머리로 보이는 가장 나이 많은 노인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누가 말릴 새도 없이 그의 뺨을 입는 힘껏 후려쳤다. 그 소리가 온 방 안에 울려 퍼졌다. 어떡하시겠어요? 응수하시겠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들릴 만큼 큰 소리로 그녀가 물었다. 아니, 얼마 안 있으면 우리를 방해할 수 없을 테니까. 노인은 손으로 뺨을 어루만졌다. 코에서 가느다란 핏줄기가 흘러내렸다. 그녀는 그곳을 빠져나와 병실로 갔다. 한껏 의기양양한 표정을 지으며 정 같으면 엄두도 못 낼 행동을 해치웠던 것이다. 제드카가 형제 클럽이라고 부르는 모임과 마찰이 있은 지 3일이 지났다. 베로니카는 노인의 뺨을 때린 걸 후회했다. 그가 무슨 해코지를 할까 두려워서가 아니었다. 그 사건을 겪고 나서 삶이란 것이 고통을 감수하면서라도 살아볼 만한 게 아닐까 하는 의심이 고개를 쳐들었기 때문이다. 어쨌든 이제 곧 세상을 떠나야 할 마당에 그런 생각을 하며 고통스러워 한다는 건 무의미한 일이었다. 그래서 그녀는 모든 것, 모든 사람으로부터 멀어지는 방법을 선택했다. 가능한 한 빌레트의 생활 방식과 내부 규정에 따르려고 애썼다. 기상, 아침 식사, 정원 산책, 점심 식사, 살롱에서의 휴식, 오후 산책, 저녁 식사, 텔레비전 시청, 그리고 취침. 그녀는 병원에서 강요하는 일상에 적응해 갔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언제나 여자 간호사가 순회를 하며 약을 나눠주었다. 다른 모든 환자들에게는 알약을 주면서 베로니카에게는 주사를 놓았다. 그녀는 이 일을 제기하지 않았다. 다만 잠을 못 자는 것도 아닌데 왜 매번 진정제를 주사하는지 알고 싶었다. 주사 속에 든 건 수면제가 아니라 심장약이라는 것이 간호사의 설명이었다. 이렇게 정해진 일과에 고분고분 따르면서 병원에서의 하루하루는 비슷해져 갔고 또한 빨리 흘러갔다. 이제 2, 3일만 지나면 그녀는 이를 닦을 필요도 머리를 빗을 필요도 없을 것이다. 베로니카는 자신의 심장이 급격히 쇠약해지는 걸 느낄 수 있었다. 가끔씩 숨이 가빠오고 가슴에 통증을 느꼈으며 식욕이 없고 기운을 쓸 때마다 어지러웠다. 형제 클럽과 충돌이 있은 후로 그녀는 가끔씩 이렇게 중얼거렸다. 내가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내 하루하루가 지겹도록 똑같았던 건 바로 내가 원했기 때문이라는 걸 좀 더 일찍 깨달았더라면 아마도. 하지만 결론은 매번 똑같았다. 아마도는 없어. 이제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걸. 모든 게 결정되었다는 사실에 그녀는 평온을 되찾을 수 있었다. 이 기간에 그녀는 제드카와 가깝게 지냈다. 하지만 우정은 아니었다.
우정이란 오랜 교제를 요하는 것이었고 그건 불가능했다. 그들은 카드놀이를 하기도 했고 그것은 시간을 더 빨리 보낼 수 있게 해주었다. 가끔은 말없이 함께 정원을 산책하기도 했다. 아침 식사를 끝내고 모두들 규정에 따라 일광욕을 하러 밖으로 나간 어느 날 아침이었다. 한 남자 간호사가 다가와 제드카에게 치료가 있는 날이린 병실로 돌아가라고 말했다. 치료라뇨? 함께 커피를 마시던 베로니카가 물었다. 60년대에 사용되던 옛날 방식이야. 하지만 의사들은 그 치료가 회복을 촉진시킬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 보고 싶어? 우울증에 시달린 댔죠. 약만으로는 당신에게 부족한 그 물질을 당신 몸에서 만들어내지 못하는 모양이죠. 보고 싶어? 제드카가 재차 물었다. 일상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야. 베로니카는 생각했다. 이제 새로운 뭔가를 발견하게 될 터였다. 하지만 그녀로서는 무엇이건 새로이 배울 필요가 없었다. 그녀에게 필요한 건 인내뿐이었다. 그래도 호기심을 누를 수가 없었던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구경거리가 아니에요. 간호사가 말리고 나섰다. 쟤는 곧 죽으래야. 변번히 살아보지도 못하고 말이야. 같이 가게 해줘. 73페이지.